최악의 연쇄살인마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교화가 된다고 지금 무기징역을. 사람을 돼지 저금통으로 본 것 같아. 네. 아니 뭐 얼굴이 이쁘던 뭐 안 이쁘던 그건 모르겠고요. 저 피부 껍데기 안에 진짜 썩어 문드러진 악마가 들어있는데 저승사자님은 신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예, 전지현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진단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심윤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혜령님과 우리 심윤수 작가님을 모시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오늘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오싹하고 리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괴담을 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현재 30대 초반,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의대에 들어갔던 바로 C양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 갓 입학한 당시에 이 C양은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놀자판을 벌였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던 그 반동이기도 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대 1, 2학년은 예과라고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과제에서도 공부에서도 좀 여유로웠다고 해요. 근데 3, 4학년, 3학년 이후부터는 본과라고 해서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과 생활을 만끽하던 때였어요. 대학 신입생이 즐길 거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술. 술이죠. 술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술을 마셨는데 마음 맞는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 일주일에 우리 5번은 술자리를 가졌대요. 거기다가 이 C양이 술이 잘 받는 체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미친 듯이 마셨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 4병? 5병 소주를 마셔야 좀 알딸딸한 정도? 엄청난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남자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C양을 좀 꼬셔볼 요량으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들 남자가 먼저 나가 떨어질 정도로 술이 아주 셌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판을 벌이면서 지내던 어느 날 이 C양이 엄청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리게 돼요. 그때가 7월 중순이었는데 때가 때잖아요. 아무리 길바닥을 나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셨다고 해도 여름 감기라니 좀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C양은 처음엔 내가 술병이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숙취를 달고 살았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수업은 들어갔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점점 몸이 더 심각하게 아픈 거예요. 몸은 얼음장처럼 으슬으슬 떨리죠. 머리는 아파 죽겠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했던 게 바로 목감기였대요. 이게 거울로 봐도 목이 띵띵 부어서는 목소리를 내보잖아요. 이런 쉰 소리만 픽픽 나오더랍니다. 결국 워낙에 모범생이라서 아무리 술을 마셔도 수업을 잘 나갔던 C양이 결국 학교를 쉬게 돼요. 그렇게 학교를 쉬니까 C양이 성격도 좋고 교우 관계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막 연락이 와요. 괜찮냐? 어떡하냐? 하면서. 근데 그 중에 C양이랑 제일 친하던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동기가 병문안을 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혼자 그렇게 있을 때 아프면 엄청 서럽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친구가 죽이며 약이며 음료수 이것저것 사와서 C양이랑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밥도 차려주고 심지어 그날 하루는 내가 잠을 자고 가겠다. 너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한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이 동기 표정이 너무 미묘해요.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좀 웃긴 것 같기도 하는 되게 미묘한 표정을 짓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야 C야, 너 혹시 잘 때 잠꼬대 심하니? 근데 좀 이상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C양이 잠을 잘 때 정말 시신처럼 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미동도 없이 잠을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나 친구들과 같이 잠을 잘 일이 생기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친구가 얘가 살아있냐 하면서 이 코 아래쪽에 그 손가락을 대볼 정도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안 움직이고 아무 소리 없이 자는 거죠. 그래서 이 C가 아닌데? 나 잠꼬대 없는데? 그렇게 쉰 소리로 그렇게 말하니까 이 동기가 한다는 말이 그냥 잠꼬대가 아니라 너무 심한 욕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느니 죽으라느니 너무 험한 말과 저주의 말을 막 퍼붓더라는 거죠. 근데 얘가 꿈쩍도 안 하고 돌아놓은 자세 그대로 그렇게 쉰 목소리를 막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감기가 엄청 심했다고 했잖아요. 힘을 줘서 말을 해야 겨우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아니 얘가 잠꼬대를 할 때는 그렇게 목소리가 또렷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가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골려 먹어야겠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놀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죠. 밤이 새도록 미동도 없이 계속 그런 욕설을 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갈까 도망칠까 뭐 그런 걱정까지 했다고 해요.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동기가 병문안을 와줬잖아요. 고맙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농담 같진 않고 어쨌든 C양은 미안하다고 동기한테 사과를 했대요. 근데 그날이 지나도 그 다음 날이 지나도 아픈 게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대요. 예과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비교적 널널하지만 그래도 아예 놓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나가긴 했는데 학교를 나가니까 뭐 수업을 듣는데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고 친구들은 옆에서 아니 의대 다닌다는 애가 무슨 여름 감기냐 막 놀리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계속 가는 거예요. 아픈 게. 자, 그러던 와중에 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는 끙끙 앓다가 학교를 못 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비몽사몽 깨서 막 이렇게 쉬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이 C양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 게 C양이 살던 그 건물은 원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원룸텔 방마다 잠금 장치가 따로 있고 그 건물 입구에 보면 유리로 비밀번호를 쳐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C양의 방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그 입구 문이 열려 있었고 어머니가 들어오셨던 것 같았죠. 그래서 입구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씨야 씨야 부르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C양의 쉰 목소리도 문제였지만 C가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어머니가 나이가 좀 많으셨던 거예요. C가 막내였거든요. 위로 언니 오빠들이 셋이나 있는. 그래서 그 나이 탓에 어머니가 귀가 좀 안 좋으셨다고 해요. 그런 어머니의 난청기와 C양의 쉰 목소리 이게 겹쳐지니까 C양이 아무리 대답을 해도 밖에서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양이 깨기 전부터 계속 어머니가 부르셨던지 아 얘가 도대체 어디 갔냐 학교 갔나 왜 연락을 안 받지 막 그런 혼잣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말하기를 멈추고 C양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바깥에서 엄마 하는 C양 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말투나 그 목소리가 C양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였죠. 본인은 본인 목소리 잘 알잖아요. 이건 분명히 내가 쓰는 말투다. 평소에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뭐 논술 시험이나 뭐 구술 시험이나 그런 거 준비할 때도 자기 목소리를 계속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알아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급하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현관까지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문을 열리는 순간 어머니가 대답을 해요. 바깥쪽을 향해서 C야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복도 끝 그러니까 건물의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하고 불렀더니 이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요. 분명히 건물 밖에서 이 C양이 불러서 아 얘가 편의점 다녀오면서 불렀나 보다 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린 C가 방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문이 열려진 건물 앞쪽으로 그 좁은 골목길이었거든요. 트럭이요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래요. 어느 정도였냐면 바람이 그 건물 안쪽으로 엄청 강하게 불어올 정도로 트럭이 그 좁은 골목에서 강하게 빠르게 지나갔던 거죠. 그 장면을 보고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어머니가 나갔더라면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사정을 알게 되신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도무지 낫지 않는 감기도 그렇고 방금 전에 겪은 그 이상한 목소리 사건도 그렇고요. 뭔가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원인을 찾아보자니 이게 C양이 무슨 폐가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원한을 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번 마시던 장소 그리고 매번 술 마시던 사람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생각나는 걸 다 짚어봐도 짚히는 게 없더래요. 주사도 없어가지고 누구랑 싸움 붙을 일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이 해결돼요. 어머니가 C양 그 죽이라도 끓여줘야 되겠다고 마트를 가던 중에 C양에게 전화를 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C양의 휴대폰이 C양이 자주 매던 핸드백 안에 들어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아플 때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진 않잖아요. 귀찮다 하면서 우르르 쏟아버렸대요. 근데 거기에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야 이게 이 정도로 더러울 수가 없다 하는 아주 더러운 그리고 오래된 립스틱이 툭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게 자기 물건이 아니었어요. 누가 밟았는지 완전 진창이 빠진 것처럼 이상한 흙들이 묻어있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부러져 있고 끝이 뭉개져 있고 그리고 색깔도 막 바랬어요. 그리고 무슨 상표인지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그걸 바로 갖다 버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씻은 듯이 몸이 나은 거예요. 그 후에 이 C양이 이제 동기들을 만나가지고 그 립스틱 얘기를 했는데 이 동기가 그 립스틱 하더래요. 그래서 어찌 된 건지 물어보니까 아프기 전날 있죠. 아프기 시작한 전날 평소와 같이 소주집에서 1차를 하고 이 C양이 만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차로 맥주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아까 본 립스틱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가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그 더러운 립스틱을 주워들더니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명품 아니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동기들이 아주 술 취했다. 무슨 저런 더러운 거 가지고 저러냐. 막 그랬는데 심지어 그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고개를 돌린 사이에 그걸 막 품에 안다가 뚜껑 열더니 막 입에 바르더래요.
검은색인지 붉은색인지 도물을 그 립스틱을 막 바르더래요. 그 얘가 왜 이러냐 하고 말리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씨가 생각해 보기를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목소리를 빼앗겼던 게 아닌가. 아이유랑 관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를 빼앗으려던 그 존재가 이 씨양도 모자라서 어머니까지 헤아려 했다. 그런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뺏어 가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네요. 그 어떻게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교에서는 중고 물품, 헛 물품들을 절대 가져오지 않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기운이 묻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애군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무당들도 만약에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왔으면 습관에다가 3일 정도는 묵혀놔요. 화장실은 안 좋은 거를 헤쳐주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헛 물건들을 꼭 화장실에다가 3일 정도 묵혀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탁자 같은 거 막 박혀 있는 거 주워오거나 아니면 골동품 맞아요. 가게에서 막 들고 오거나 그러신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혹은 저희가 액풀이를 할 때, 살풀이를 할 때 신발 같은 거 자기가 신고 있었던 신발, 양말 사거리에다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꼭 주워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워가는 사람 무조건 그 애기 따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돌아가신 분의 물품을 계속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지 영정 사진도 저희가 갖고 있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영정 사진은 장례식장에 올려졌던 사진을 간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제사 지낼 때 보통 그 사진을 근데 다른 사진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꼭 장례식장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 사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도 안 갖고 계시는 게 좋고. 그걸 태우는 게 좋나요? 네, 태워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인의 물품이었던 물건들은 보내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고인이 아끼던 물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애착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귀신이 가장 잘 따라하는 소리가 있나요? 있죠. 귀신이 잘 따라하는 소리는 휘파람, 그래서 휘파람 불지 말라는 거구나. 새소리, 사람 소리도 물론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휘파람 소리를 정말 잘 따라하고요. 저희 이제 무당들도 이제 산에 밤에 기도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휘파람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명도령이라는 신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명도령이라는 신령님은 정말 휘파람을 부시는 신령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따라하는 귀신들이 많아요. 근데 왜냐면 기도터나 산자락이나 그런 데는 허기가 많고 영산, 수비, 산에 돌아다니는 귀신들 많잖아요. 물론 시내 범주 안에 있는 터전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바로 옆 둘레에서는 그런 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들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고. 기도 가다가. 제가 좀 그 새소리 막 그런 거 잘 따라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쇠 소리, 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산자락에 그런 소리가 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산에 밤에 한 새벽에 이럴 때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드려요. 저도 많이 했었고 그럴 때마다 그 하면서 그 쇠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귀신인가요? 왜냐면 신령님들이 던져놓는 거거든요. 제자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걸로 이제 담력을 키워주시기도 하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소리지면서 도망가면 그때 그 기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무서울 때 있거든요. 네. 일반인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인가요? 일반인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길에서 돈을 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흔히들 말하기로는 그 돈을 하루 안에 빨리 써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뭔가요? 동전들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무교적인 방법을 썼던 동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집 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 너 들어가기 전에 동전을 어느 사거리에다 던지고 들어가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동전이 하필 또 눈에 보여? 그거 가져가? 그럼 그 살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와. 돈은 이제 동전은 안 죽고 지폐 위주로. 지폐도 마찬가지. 대만에서 그런 괴담 있어요. 빨간 거. 봉투에다가 맞아요. 그건 괴담이 실제로 그런데요. 주소면 안 되겠네. 맞아요. 어릴 때 많이 주웠는데. 제가 이번에 할 이야기는 얼굴은 아름답지만 마음은 굉장히 사악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 3명을 죽이고 7명을 중상을 만든 여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여인이라고. 이름은 엄인숙이라고 합니다. 엄여인은 얼굴이 굉장히 피부가 하얗고 이뻤다고 합니다. 네. 학창 시절에는 친구의 돈을 훔치기 위해서 수면제를 친구한테 주고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집을 가출했어요. 가출해서 어리잖아요. 해봐야 뭐 20살밖에 안 되는데 한 남자를 만나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딸을 낳습니다. 거기까지는 볼 때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 딸이 사망하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엄여인이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데 그 우울증 약을 이용해서 이제 범죄를 시작을 합니다. 우울증 약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수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이 있어요. 우울증 하면 좀 잠을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분을 이용한 것 같아요. 때는 이제 2000년 4월 1일. 엄여인이 남편에게 우울증 약을 먹입니다. 먹이고 밀어서 이제 다치게 합니다. 남편이 굉장히 이제 몸을 못 움직였어요. 그 다음 달에는 5월 달에는 더 끔찍한데 사실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남편에게 우울증 약을 먹이고 완전히 골아떨어진 남편 이제 오른쪽 눈꺼풀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오핀으로 그 눈을 찌릅니다.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잠에 너무 취해서 두 번째 남편이 이제 진술한 건데 자기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눈이 아팠고 눈이 안 보였다 라고 두 번째 남편이 얘기를 한 진술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는 6월 달에는 우울증 약을 먹이고 골아떨어진 남편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붓습니다. 엄여인이 남편의 눈을 멀게 한 이유, 그리고 또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이유가 있어요. 보험금이 사망 다음으로 가장 보험금이 센 게 실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화상도 굉장히 보험금이 높고 해서 그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그 남편한테 그렇게 유해를 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000년 9월, 그 같은 해 9월에는 남편의 복부를 칼로 찌릅니다. 뭐 죽을 만큼 안 찔렀겠죠? 보험금 탈 정도로? 예. 찌르고 한 번만 찌른 게 아니에요. 2002년 1월, 2월에 한 번씩 각각 찌르고 결국에는 남편은 이제 합병증으로 2002년 3월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인이 그렇게 자기한테 상처를 주고 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냐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아마 이제 심리학자들이 분석할 때는 엄여인이 정신적으로 그 남편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예전에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의심을 안 받았고 복부를 찌르고 남편이 자해를 했다,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남편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도 엄여인이 항상 옆에서 간호를 했대. 그러니까 외부로 보일 때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댁 부모들도 우리 아들이 좀 그렇게 정신병도 있는데 저 사고로 저렇게 다쳤는데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한다 라는 평가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민숙이 남편을 간호하는 그런 외부적인 모습만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엄민숙이 정말 천사 같다라고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남편이 사망을 하고 그때 당시에 받았던 보험금이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죽자마자 엄민숙은 나이트클럽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새로운 남자는 임씨였는데 임씨를 만나고 바로 동거에 들어갑니다. 동거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때부터 이제 엄민숙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우울증 약을 먹이고 또 남편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전치 사주가 나오고 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실명을, 오른쪽 눈에 오핀을 또 찔러서 실명을 시키고, 그리고 또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그래서 두 번째 남편도 결국에는 2003년 2월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의심을 안 받았던 이유가 당시 엄여인이 두 번째 남편의 애를 임신하고 있었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영혼 결혼식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정말 뻔뻔하죠. 영혼이 없는 사람 같은데. 영혼이 없.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살인자 같아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이제 본가로 들어갑니다. 2003년에는 본가로 들어갑니다. 본가로 들어가서 본가 가족들에 대해서 또 범행이 시작됩니다. 7월에는 어머니에게 주스에 우울증 약을 타서 잠에 빠지게 하고 똑같이 이제 오른쪽 눈에 오핀을 찔러서 실명을 시킵니다. 친어머니. 그리고 11월에는 더 끔찍한데 친오빠에게는 술에 약을 타서 완전 잠에 빠지게 한 다음에 양 눈에 염산을 붓습니다. 오빠는 이제 양쪽 눈이 다 실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05년 1월에는 엄민숙이 집을 담보로 받아서 이제 돈을 써요.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빠하고 남동생에게 약을 먹이고 집에 불까지 지릅니다. 와. 근데 다행히 이제 오빠하고 남동생이 약간의 상처만 입고 살아납니다.
살아났는데 집이 이제 불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예전에 자기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던 그 여인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 가사 도우미 강 씨였는데 이 강 씨에게 부탁을 해서 잠깐만 본인 집에 좀 머물겠다. 내가 이렇게 화재로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머무는 사이에 또 이제 길어집니다. 머무는 날짜가. 그러니까 강 씨가 이제 그만 좀 나가달라 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죠. 날 무시한다. 그래서 그 집에 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서 그 강 씨의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엄여인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 씨의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하죠. 화재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또 불을 지르려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경찰에. 병원에다가요? 예, 병원에. 병원 이제 계단에 그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이제 체포가 됩니다. 남동생이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해요. 우리 누나 주변에는 다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실명하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걸 단서로 이제 엄여인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제 다 밝혀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엄여인이 그 외모가 굉장히 이쁘다고 해요. 사진도 최근에 공개됐는데 처음에 이제 수사했던 경찰관들이 엄여인을 보고 연예인들도 많이 봤는데 저렇게 이쁜 사람은 뭐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굴은 전혀 범죄자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엄여인은 자기가 사실 마약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엄여인에 대해서 마약 테스트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좀 가볍게 하려는 행동 같았고 그리고 한간에는 또 엄여인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만점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엄여인 사건은 2005년에 검거된 거고 사이코패스 검사는 2008년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는 하진 않은 것 같고 아마도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면은 그 정도까지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여인이 법정에서 자기가 이제 아이가 사망한 거 그로 인한 우울증,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사형을 받지 않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청주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쭉 보니까 동성애 여자랑 뭐 이상한 짓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처벌도 받았다. 그리고 먹는 걸 엄청 또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입벌구 아시죠?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네네네. 그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도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한테 편지를 써서 뭐 속옷이니 뭐 칫솔, 치약 그런 걸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특정 메이커, 좋은 메이커만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유식이 어느 정도로 사치스러웠냐면 집이 남양주였는데 죽이 먹고 싶다고 강남으로 모범 택시 타고 가서 죽 한 그릇 먹고 다시 또 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행동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아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 거죠. 최악의 연쇄살인마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교화가 된다고 지금 무기징역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화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형 선고하는 게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엄여인도 본인 눈도 실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가요? 본인 이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부탁을 해가지고 예, 자기 눈에 했다고. 그래서 지금 교도소 안에서는 이게 푹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를 만들고 엄여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약 한 10억 원 된다고 합니다. 사람 목숨이랑 바꿀 수가 있을까요? 더 슬픈 거는 사실 가족들은 알죠. 가족들은 그 그러니까요. 사람의 범행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왜 적극적으로 신고를 안 했을까요? 어머니는 부모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예. 큰 일을 키운 것 같은데요. 지금도 어머니가 간혹 면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살인할 때 이제 칼로 배를 찔렀다 그랬잖아요. 네. 사람을 돼지 저금통으로 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릴 때 돼지 저금통 칼로 이렇게 칼로 찌르면 아니 뭐 얼굴이 이쁘던 뭐 안 이쁘던 그건 모르겠고요. 저 피부 껍데기 안에 진짜 썩어 문드러진 악마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최악인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을 찌른다는 게 자고 있을 때. 이야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그 약을 그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와 한동안. 저희가 잠잘 때 약간만 때려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완전히 약을 많이 먹으면 뭔지도 모르고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찌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은 아픈데 보이지는 않고. 수면 마취한 것처럼. 네, 수면 마취한 거죠. 좀 의심되는 게 처음에 딸이 사망했다는 것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엄유주 굉장히 사치스러운 여자인데 남편을 이삿짐 센터 직원을 만났다는 것도 범죄 이용하려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이미 벌써 수면제로 범죄를 했잖아요. 사실 우울증 약하고 수면제하고는 수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때부터 습득을 한 거죠. 수면제로 하면 범죄가 되게 안전하다라는 건 이제 깨우친 거죠.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괴담은 한국 분들은 많이 못 들어본 괴담이에요. 자료도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찾았던 괴담인데 이 괴담 뭐냐면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 관한 괴담이에요. 네. 들어본 적 없으시죠? 없어요. 예. 로키 영화 로키 아시죠?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달리기하고 빠밤빰. 하는 장면. 거기가 필라델피아 파크웨이 미술관이라는 데요. 거기가 꽤 유명한 장소예요. 필라델피아 시민한테는 굉장히 사랑받는 곳이고 필라델피아라는 곳은요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랑 되게 관계 있어요. 거기에 독립선언을 제일 처음 했던 데가 필라델피아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7월 4일 로키가 만세를 불렀던 미술관 앞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죠. 뭐 독립에 관한 뭐 행사도 하고 그리고 그런 축제를 하면 뭐래요? 마지막에 이제 불꽃놀이를 펑펑펑 하고 이제 시민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250년 전에 바로 이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러한 주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불꽃놀이를 자랑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표정이 살짝 바뀌어요. 그 소리 속에 이상한 소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불꽃놀이 보면 펑펑펑 이런 소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낮은 텅텅 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쇠소리 비슷한데. 시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경찰이 먼저 알아챘어요. 경찰은 이 소리가 뭔지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총소리인가요? 예, 바로 대피해 네. 대피시킨 거죠. 이게 총소리였어요. 약간 다르죠. 범인은 얼마나 교활하냐면 쭉이 터질 때 거기에 맞춰서 총을 쏜.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막 도망갔고요. 경찰들은 불행히 디그스라는 경찰과 포스터라는 경찰이 총에 맞았어요. 아유. 이제 두 분은 이제 실려갔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근데 이제 범인은 도망가는 시민 틈에 섞여서 잘 도망쳤어요. 결국 범인을 못 잡았어요. 네? 이게 2002년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간 그 불꽃놀이에 관한 좀 불편한 농담 이런 게 있어요. 축제에 불꽃이 한 번 터질 때마다 한 사람이 죽는다. 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이게 폭죽 소리랑 총소리랑 되게 비슷해서 생긴 농담이거든요. 총기 사고가 유독 많은 날이 7월 4일이래요. 진짜로요? 예, 실제로요. 맞아요. 이게 어떠한 형태냐면 우리 방귀 낄 때 어떻게 방귀 끼면 팔로 이렇게 막 해서 나 방귀 안 꼈어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리를 많이 해보셨군요. 소리를 숨기는 거예요. 네. 냄새는 어떻게 숨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리는 숨겨지잖아요. 이렇게 총소리를 숨기는 거예요. 범죄를 숨기는 방식인데 이날 필라델피아에서는 2명이 다치는 걸로 끝났지만 다른 주에서는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시카고에서는 6명이 죽고 30명이 부상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각 주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매년 발생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한이 있던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네. 이 소리 나면 총을 쏴도 신고가 안 들어가요. 묻혀가지고. 그래서 범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쏘는 다수한테도 경우도 쏠 수도 있고 예. 와.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또 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나라 따라 다르지만 크리스마스에 폭죽 쏘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럼 그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살인 사건이 나요. 크리스마스 와. 이브. 우리나라에서는 뭐 광복절, 폭주 그거밖에 없잖아요. 무슨 기념일에 그런 범죄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비슷한 일을 또 찾아봤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범죄예요. 이게 뉴스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왜 이날 대량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날일까? 이건 가디언지 기사거든요. 여름에는 살인 사건이 급증하며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술까지 곁들여진 대규모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기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설이 시작하고요. 총기 폭력은 미국 전역에서 매일같이 발생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날들은 미국인들이 영국으로 독립한 독립기념일입니다. 많은 주에서는 총기 규제를 완화했지만 미국 건국 기념일에서는 바베큐 파티, 블록 파티, 퍼레이드가 유혈 사태의 현장이 된 것은 매우 흔합니다. 흔하다고요? 그리고 7월 4일이면 여름이잖아요. 우리나라 여름이면 그런 게 나오죠. 지방 뉴스로 무슨 천 인근에 화천이 범람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라고 하는데 여기 지방 뉴스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폭죽과 총기 소리를 구분하는 지역 뉴스가 나와요. 우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뭐 여러분들은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뭐 간단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영화에서 보면 네. 나이트클럽 가서 총 쏴도 신고 안 되잖아요. 그 비슷한 그런 원리입니다. 장면이 예, 시끄럽고 하면 이 총소리에 묻혀버리니까. 특히나 이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게 여름이잖아요. 욱하기 쉬운 여름. 그리고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소리를 숨기기 좋은 소리. 폭죽이 펑펑 터지면 그때부터 탕탕탕탕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폭죽 소리가 범죄를 감추기에 딱 좋아요.
아까 영화 얘기하셨는데 예. 영화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믹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대부 시리즈에서도 이탈리아계들 이야기잖아요. 이탈리아 성 로코 축제를 이탈리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작은 폭죽 같은 걸 땅 터뜨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영화니까 그때부터 이미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체득화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범죄 소리를 큰 소리에 숨기는 것들은 영화나 창작물에서 꽤 많이 사용해요. 쇼생크 탈출 이거 할 때 예. 천둥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파이프를 파이프를 캐잖아. 파괴하는 그 장면에서도 자연의 가장 큰 소리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명탐정 코난에서도 롤러코스터를 탈 때 사람들 꺄 비명 지르잖아요. 네. 그때 살인사건이 나서 범인이 으아 하는 소리랑 롤러코스터에 으아 하는 소리랑 합쳐지게 트릭을 짜요. 이게 창작자들이 많이 쓰는 기믹인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벌어지는 거. 예. 반대로 이제 아이언맨에서는 조금 반대로 써서 병기를 폭죽으로 쓰는 장면이 있어서 이게 좀 재밌게 나와요. 무기를 폭죽으로 쓰죠. 무기를. 이게 조금 그 전에 있었던 클리셰를 비튼 장면이에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있었던 네. 문제예요. 이건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 혹시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아시나요? 네. 미국에선 워낙 네. 총기 사건이 많긴 한데 이 사건은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앞에서는 이제 폭죽 소리에다가 총소리를 숨겼잖아요. 네. 이 사건은 총소리에다가 총소리를 숨겼어요. 아. 그러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영화에서 나는 총소리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총기를 쏜 사건이에요. 배트맨 라이즈라는 영화에서 총격이 시작되자마자 홈즈라는 청년이 들어가서 이제 총기 난사를 했는데 관객들은 몰랐던 거죠. 영화 소리가 리얼하다. 혹은 그걸 봤던 사람들도 이벤트인가? 하고 대피를 바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사망했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배트맨을 둘러싼 몇 가지 막 안 좋은 얘기들 중에 특히나 조커에 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조커 개봉할 때도 왈가왈부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 홈즈라는 범인이 나는 조커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때 이후로 이제 인셀 범죄가 많이 화두에 올랐고요. 이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고 그리고 약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페널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도 7월 달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독립기념일이 한 2주 정도 지난 7월 20일에 있었던.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요, 이제 2017년에 있었던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사건은 콘서트 도중에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그 외로운 늑대라고 이야기되는 특정 범죄. 인셀 범죄랑 조금 다르게 인간관계가 많이 섬처럼 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범죄를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라스베가스가 워낙 이제 시끄러운 그리고 거리에서 막 이것저것 콘서트 같은 거 많이 하는 도시잖아요. 그 소음에 맞춰서 총기 난사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미국 슈퍼볼에서 그 우승에 맞춰서 이제 퍼레이드를 했어요. 캔자스 시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죽을 터뜨리자마자 총기를 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별로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끔찍한 거죠. 미국에 있으면 그 폭죽놀이 한다면 안 나가야 예,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날씨가 풀리면서 많아져요. 신고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맥시멈 됐다가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추우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없으면 부딪히지 않잖아요. 뭔가 부딪혀야 사건이 나고 여름에는 또 덥잖아요. 더우면 이게 약간 욱하죠. 예, 올라가 있잖아요. 불쾌지수가. 늦게까지 돌아다닐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해가 길다 보니까 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도 밝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다툼이 많이 생기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데이터도 그래요.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에 정점 찍었다가 가을에 낮춰졌다가 겨울에 이제 좀 많이 없죠. 범죄자들도 귀찮아요. 춥고 그러면 나가기 싫고 똑같습니다. 범죄자들도 더위를 타고 추위를 탄다는 게 네. 원망스럽네요. 네. 같은 인간이라는 게. 냉혈한 같은데 네, 똑같은 싫어요. 인간 같고 똑같기 예. 싫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혜령님을 모시고 사후세계 그리고 저승사자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후 세계가 정말 있나요? 정말 있죠. 무당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존재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무당이 조상의 기운을 실어가지고 죽은 자의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라는 공간이 있어야지 그 조상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됐든 혹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관문을 통해 가지고 10대 왕의 할아버지들을 다 만나가면서 우리가 살아생전의 업을 무게를 재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인데 당연히 그런 공간이 있는 사후세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좀 사후 세계 가면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결정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조상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있고, 태아령은 태아령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조상 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밀양 박씨 혹은 청주 한씨의 내 성씨의 땅으로 가는 거죠. 내 조상님들 만날 수 있는. 조선시대에는 막 성씨 사고 팔고 막 이랬잖아요. 족보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제일 맨 위에 만나실 분이 한 분 있어요. 당군. 네, 맞아요. 당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한 뿌리다? 의미적으로는 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있다,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럼 저번에 그 전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후세계가 있으면 전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이 있죠. 왜냐면 그 사후 세계에서 바로 닦여가지고 환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갔다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렸다가 닦여가지고 환생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아직까지도 뭔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환생할 수 있는 횟수가 있어요. 횟수가 있어요? 와, 이건 또 처음 듣네.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에서 보면요, 천국 또는 지옥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무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공간인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해요. 저희가 어떠한 종교를 보더라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있거든요. 지옥. 똑같은 단어를 써요. 불교에서도 사실은 지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무교에서도 지옥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저승을 가는 그 길목은 동일하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말하기 나름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천국인데, 똑같은 건데 이제 명칭이 달랐던 거네. 저는 씨는 한 뿌리에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씨는 뿌리가 원형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내가 어떠한 종족이고 내가 어떠한 인종이고 내가 어떠한 교리를 뭐 내려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다. 원형은 비슷하지만 불리게 되는 이름들이 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 세계가 증명이 가능할까요? 근데 사후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 혹은 정말 죽고 나서 볼 수 있는 세계인 거거든요.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보인다고 해요. 야, 너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보인다. 맞아요. 너의 할아버지가 자꾸 나한테 말 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때 이제 사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임박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죽고 나서 볼 수 있는 세계인데, 물론 무당은 영적으로 그 공간을 볼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 항상 저도 그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그분들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뭔가 과학적으로 막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다 증명해야만 되는 거 아니니까 증명이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이야, 멋진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이군요. 이것도 신앙이잖아요. 무교도 신앙이고 기독교도 신앙이고 불교도 신앙인 거거든요. 그냥 그 신앙이라는 믿음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괴담을보다 초반에는 저희 형사님 안 이러셨거든요.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네. 영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저걸 공격할까 막 죽일 듯이 노려보시면서 그렇죠. 저희는 살기를 느끼면서 했답니다. MBTI T라고 하냐 그걸? T도 이런 T가 없었어요. 완전 큰 T, 네, 큰 T였는데 여러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몇 년 후에 국내 최초 인터폴 무당 뭐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 잡는 형사.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삼도천이라고 하죠. 저승으로 가는 천. 거길 건너면 이승의 기억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이제 삼도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저승으로 들어가는 건데, 삼도천은 저승에 이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강가인데, 이거를 다른 데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스틱스강, 맞아요. 요단강. 요단강.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저승에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경계다. 우리가 이 여기를 건너는 순간 이제 저승의 입구에 들어서는 건데, 그 기억을 온전하게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래 쳐다보세요. 있어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누구였어 이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어디서 모르게 자꾸 들어오는 뭐 기억이 됐다든지, 데자뷰 현상. 저번에도 뭐 전생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깨우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 또한 거기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좀 빠져 있거나, 혹은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러한 게 열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전생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거나, 혹은 내가 이러한 거에서 뭐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호기심이 있고 그래도 좀 열려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전생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데자뷰라고 했죠. 그 기시감도 어떤 전생 일부인가요? 일부죠. 전 되게 많이 느껴요. 선녀였잖아요. 네 언니. 머리가 조금만 길면 되겠네요. 어쩐지 이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저승사자가 염라대왕한테 면접을 봐야 된다, 아니면 뭐 특채로 뽑힌다, 아니면 어떤 이승에서 공적을 쌓은 사람이 그렇게 뽑혀서 저승사자가 되는 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저승사자 자체는 신인 거잖아요. 그래요? 신이에요? 네. 신이에요? 신이에요. 몰랐어요. 네, 사람이 죽어서 저승사자가 되는 뭐 특권이 있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 우와, 처음 알았는데. 처음 알았네. 저승사자님은 신의 일부예요. 우리가 장군님, 신장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속해져 있는 저승을 관리하는 그냥 명부를 가지신 신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저승사자님들 중에 우리 대통령을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계시고 대통령이 어디 움직이시면은 거기에 막 수행 비서들이 막 따라붙고 하잖아요. 그럼 그 수행 비서들은 직부사자라고 부르고요. 이제 대통령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거기 있는 경찰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호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이 저승사자님들도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지역 공무원의 개념의 사자님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내가 면접을 본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그냥 신령님 자체 그 자체예요. 자체. 처음 알았어요. 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저승사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맞나요? 우선 제가 봤던 저승사자님도 갓을 쓰고 도포를 입으셨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승사자님이 기본적으로 까맣잖아요. 그러한 기운을 몰고 오시거든요.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다가오기 뭔가 이제 위압감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숙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모자를 써야 된다든지 의대를 입으셔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산신령님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편하려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빨간색 옷을 입는다든지 지팡이를 드신다든지 뭐 산삼을 드신다든지 그게 기본적으로 산할아버지의 모습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산할아버지가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백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가까이서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님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고.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대충 꿈에서 대충 보이는 것들을 필터를 하나 딱 씌우면 그럴듯하게 보이게 꿈에 출력돼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필터 하나를 딱 씌우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저승사자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 중에 다른 필터를 가진 사람한테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도 신령님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동물로 보여요. 동물로요? 네, 구미호가 됐든 백호가 됐든 그러한 기운을 더 느끼지 사람의 모습으로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걸 짚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은 에너지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빛으로 보고 원으로 보고 하거든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신기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바라보니까. 그래서 사자님들도 그냥 이제 사람들 눈에 편하려고 도포를 입고 모자를 쓰는 거고 하는 거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시는 건 맞아요. 잘 안 보여요. 저희가 이제 굿을 할 때 천도제를 할 때 사자님이 오셔야지 망자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자가 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사자님이 명을 뺏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사자님은 불쌍한 존재예요.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시잖아요. 단지 어느 뭐 밀양 박씨 아무개가 이제 곧 3일 뒤면은 이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모셔와라 하고 사자님을 보내요. 그러면은 사자님이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밀양 박씨의 본향에 먼저 들려요. 밀양에. 네, 그래서 그 본향에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를 데려가야 될 테니까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줘라. 근데 본향을 너무 위한 집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막 막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시라, 뭐 다음에 오시라 하면서 보내. 그 어쩌다 이제 밀양 박씨 아무개가 살고 있는 집 부근으로 가요. 그러면 도당으로 가겠죠. 도당이 뭐죠? 도당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 경기도, 네. 서울 그 도당에 그 당산 가요. 거기서도 내가 박아무개한테 가야 되니까 길 좀 열어줘라 이렇게 허락을 구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뭐 실랑이를 할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도착하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전에서부터 막기 시작해요.
시작해요. 문전에는 수문장님이 계시고 지금 격하게 압수수색 할 때 그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 이게 어렵네. 공감을 격하게 하시는데요. 어려워. 영장 나왔는데 네, 안 안 들어보내주고 막 성주가 맞고 안 땅에서 맞고 막 여기서 막 막으니까 지치는 거야 이제 사장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지붕에서 올라가가지고 명예퇴직하면 되는 명예퇴직. 지붕에서 이름을 석자를 불러요. 이름 석자를 부르면 혼이 뜬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모셔가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길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저희가 천도제를 하거나 뭐 할 때 딱 사장님이 등에 업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이 딱 몸에 실리잖아요. 앞이 진짜 이렇게 뭐랄까 흐릿해요. 사장님의 상은 좀 간촐하게 차려드려요. 조상님 상보다. 왜요? 안 보이니까. 안 보여서 속이면 돼요. 무시하나요? 무시라기보다는 그래도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사장님을 위하는 거다. 아. 우리가 사자상을 차린다고 하잖아요. 사자상을 차리지만 본상보다는 조금 약하게 간소하게 차린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본상을 탐내시다가도 속여요. 아, 사장님 여기 상을 차렸으니까 여기를 한번 봐보시라. 냄새 한번 맡아보시라. 그럼 사장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사장님을 잘 대우해야지 조상님도 편안하게 모시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조상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조상의 모습으로. 실제로 처음에 이제 본향을 먼저 간다고 하잖아요. 네. 사장님께서 바로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 어렵지만 그 본향에서 이제 박아무개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안에 너무 잘 모셨던 할머니가 있거나 할아버지가 있거나 하면은 나랑 정말 애틋한 유대 관계가 네, 있었던 네. 할머니가 조상사자로 함께 해줘요. 그러면 그 조상사자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바로 모시고 올 수 있어요. 친근함을. 친근하고 애틋하고 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조상사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그때가 네. 아마 제가 처음 귀신을 보기 시작했던 시점일 거예요. 저희 집주인분이셨는데 그 문 앞에 굉장히 깨끗하게 흰 한복으로 쪽져 있는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초등학생 그 나이에는 저게 뭐지? 그냥 사람 같기도 하고 정말 깨끗하게 보였거든요. 귀신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왜 저기에 저런 분이 앉아 계실까 하고 그냥 쓱 하고 집에 들어왔었는데 3일 뒤에 딱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이제 월세나 이런 걸 받으려고 찾아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상을 치르고 오는 길이라고 돌아가셨구나. 하더라고요. 집주인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네요. 네,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상사자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은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인가요? 많이 쌓으신 집안인 거예요. 그러한 집안은 함께해요, 조상님께서. 무섭지 않잖아요. 막 무섭게 사장님들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조상님들이 모셔가는 거니까 같이 후소나 이제 가자 하고 가는 거니까 쉽게 따라가요. 그 예전에 사연 중에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 다셨어요. 생명을 주는 삼신 할머니 vs 생명을 거두어가는 저승사자. 이 둘이 맞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 우스갯소리인데 궁금하니까 우리 충분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감히 저승사자님께서 우리 삼신할머니를 넘보지를 못하신다. 왜냐면 삼신할머니 그 마고 할머니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삼신할머니고 저승사자님은 단지 길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명쾌합니다. 네, 그래서 저승사자님은 절대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다.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대 1이니까 삼신 할머니가 이긴다 이러실까봐. 마고 할머니가 이렇게 그릇을 갖고 계세요. 거기가 홍그릇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명을 주고 생명이 다시 이 그릇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생과 명을 다 관장을 하신다. 그리고 궁이 할머니는 법을 주관하세요. 너가 살아생전에 뭘 잘못했는지 저울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소희 할머니께서는 명과 복을 점주해 주신 할머니예요. 영역이 달라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의 파생들이 있다. 자, 오늘도 괴담을 보다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소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많이 배우고 있고 제가 나중에 신점 내리면 그때 찾아오십시오. 저는 그 엄여인 사건이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끔찍한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다. 아, 맞습니다. 혜령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재밌게 즐겁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유익한 시간을 얻었고요. 제가 했던 말들이 모르셨던 정보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게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괴담을 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지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공포 실화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좋고 여러분들의 지인분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제보해 주시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실감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